장한 1931 움직이는 경계와 연계된 저희 작가와의 대화에 참여해주신 저희 관객 여러분, 그리고 멀리서 와주신 패널 여러분, 먼저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제가 우선 참여해주신 작가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나다 순으로 모셨습니다. 먼저 강홍구 작가님, 권민호 작가님, 엄익훈 작가님, 유일한 여성 패널이시네요. 박은선 작가님, 독일쯤 계실 줄 알았는데 장안에 오셨네요. 이세현 작가님, 어제 경주 에이펙 만찬에 참석하셨다가 3시간 반 걸려서 광주까지 도착하셨다가 다시 장항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이인남 작가님, 지금 PKM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오픈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서 뵙게 됐습니다. 정현 작가님, 저는 아이돌인 줄 알고 계속 쳐다봤는데요. 조신욱 작가님, 반갑습니다. 황태하 작가님, 그리고 유일한 평론가십니다. 고충환 선생님 오셨습니다. 제가 아티스트 토크를 비롯해서 패널이 등장하는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해 봤는데 이렇게 14분의 전시 참여 작가 중에 9명의 작가와 1명의 평론가까지 해서 10분의 패널이 이렇게 동시에 참여한 대규모 작가와의 대화는 처음입니다. 박은선 작가시자 이번 장항 1931 움직이는 경계 전시 총 기획을 맡은 박은선 기획자님. 어쨌든 이렇게 훌륭한 작가 선생님을 모시게 돼서 영광이고 이렇게 많은 작가님들께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각각의 작품 성향은 달라도 그 안에 흐르고 있는 내적인 멀어요? 이제 들립니까? 예. 그 내적인 그런 컨셉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해서 작가님들을 이렇게 한 장소에 모시게 됐습니다. 작가로 단일 프로그램 전시회에 참여했을 때와 그다음에 총 14분이나 참여한 이런 대규모 전시의 기획자로 참여했을 때는 전시회에 임하는 태도가 달랐을 것 같은데요. 이 전시는 6년 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황순호 감독님, 또 유지영 프로듀서님, 그리고 서천군 관광진흥과의 헌신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장항은 지금 하나의 살아있는 문화 실험의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는 그 5년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로서 달빵 크리에이티브의 임정수 대표님과 협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전시라기보다는 한 도시의 기억이 예술을 통해 다시 움직이는 과정, 즉 시간과 예술의 공존을 시도한 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작가로서 참여할 때는 조금 더 내밀한 시선으로 이 도시의 숨결 속에서 나라는 개인의 감정과 인식이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를 고민했고, 저희 이번 전시는 조율과 진심의 공존, 그리고 기억과 움직임의 교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강홍구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강홍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들리세요? 네. 박은선 기획자의 전화를 언제쯤 받으셨고 뭐라고 하던가요? 그런 걸 물어보면
하여튼 올 초에 받았고 처음에는 장항에서 전시를 하신다고 해서 무슨 전시를 장항에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직접 만나 뵙고 얘기를 듣고 좀 이따 금방 설득당했습니다. 아, 이분이 열정이 대단하시다. 그리고 기획이 아주 탄탄하게 진행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꺼이 참여했습니다. 워낙에 유인도 시리즈, 무인도 시리즈가 유명하시긴 하지만 선생님 고향이 어의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근처에 섬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요. 그냥 신안군이 워낙 넓습니다. 섬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남북으로 한 200km, 동서로서 바다 포함하면 한 200km 돼요. 그럼 그 섬을 돌아다니면서 찍은 게 한 17년 동안 촬영하고 작업했어요. 그래서 전시를 했습니다. 궁금하시면 인터넷에 뒤져보십시오. 사실 섬 사람과 아닌 사람은 그 작품에 임하는 자세가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젊었을 때, 그러니까 10대, 20대 때 저희를 사로잡았던 그 작가 중에 하나가 장 그르니에라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섬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그런 말을 했죠. 바다는 가장 오래된 철학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바다를 그 무수한 섬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관찰한 선생님의 작품을 여러분들 꼭 한번 들러서 보고 오시길 바라고요. 선생님은 사시면서 37년 동안 38번 이사한 고호, 반 고호의 예를 드시면서 35번 이사했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섬에서 태어나서 도대체 어디를 그렇게 35번이나 이사갈 곳이 있었는지, 또 왜 그렇게 다니셨는지, 아마 자발적인 이사는 아니셨을 것 같고요. 중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목포로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객선을 타고 섬 사이사이를 누비면서 왔기 때문에 저 고향에서 목포까지 오는데 6시간 반 내지 7시간 걸립니다. 그리고서 도착해서 뭐 학교를 다니는데 어쨌든 맨 처음 기억나는 이사는 그 이사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제가 썼던 무인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선지입니다. 무인도라는 조그만 책인데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인상적이고 지금도 기억에 남는 이사는, 제가 사실은 74학번으로 교육대학을 들어가서 초등학교로 교사를 하다가 84학번으로 다시 홍대 회학과를 들어갔어요. 저기 이세연 작가가 저하고 대학 동기입니다. 딱 10년 차이다. 그런 인연이 또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대학 시험을 다시 보고, 시험을 봐서 붙으면 이 길로 가고 안 붙으면 그냥 학교에 남아 있으리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완도읍에서 공부할 때인데, 거기서 갖고 있던 짐을 이것저것 별거 아니지만 다 싸서 트럭에다 때려 싣고 서울로 올라올 때가 제일 비장했습니다. 야, 이게 내가 와서 뭐가 될지, 굶어 죽을지 아닐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사실은 학교가 도망친 거죠. 교사는 하기 싫고 더 이상 해봐야 늙어 죽을 때 후회할 것 같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해보자 하고 올라온 거였는데, 그러니까 좀 비장했었죠. 지금도 그날 밤이 가끔 생각납니다. 완도에서 서울까지 한 6시간 걸렸는지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트럭 타고 같이 오는데. 네. 그 비장했던 20대 강원구 작가님의 절절한 이야기는 저희가 오늘 사은품으로 경품을 통해서 준비를 했어요. 작가님의 사인 들어있고요. 여러분이 지금 받으신 이 노란 테이프 아시죠? 여기에 번호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작가와의 대화, 다음에는 관객과의 대화가 있고요. 마지막에 경품 시간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이 번호를 꼭 확인하시고, 오늘 선물은 이제 강홍 선생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무인도 이 책이 사실 25년 2월 18일에 발행이 됐어요. 저도 기차를 타고 오면서 읽었는데 24년 여기는 저는 25년 거를 받았네요. 네. 24년 12월 20일 발행이네요. 네. 정가 17,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차에서 약간 웃었다가 울었다가 혼자 미친 여자처럼 네 그렇게 저를 만들었던 책입니다.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네 정말 작품이나 다름없죠. 예, 잘 아시겠지만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를 독일어판이에요. 네 여기 보면 Unmögliche Abschied 불가능한 작별이라고 독일어로는 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도 작품이죠. 저희가 경품으로 준비를 했고요. 섭섭하신 분들을 위해서 현대미술 컬렉터들 21명의 이야기를 담은 디어 컬렉터라는 이 책도 준비를 했습니다. 끝까지 저희 작가와의 대화에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강훈구 작가님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쭐게요. 선생님은 글을 먼저 쓰셨습니까? 그림을 먼저 그리셨습니까? 사진을 먼저 찍으셨습니까? 어렸을 때는 당연히 글을 먼저 썼겠어요. 그림 그리고 놀았죠. 마당에다 그림 그리고 바닷가에 가서 그림 그리고 놀았던 거 기억이 나고 글은 나중에 억지로 배운 거고 사진은 제가 찍게 되려고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데 찍게 된 겁니다. 어떻게 상상하지 못한 그 사진에 입문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대학을 회화를 전공하고 졸업을 했는데 한참 있다가 대학원도 갔고 다시 개인전을 한번 했어요. 회화가. 그러면서 일종의 그때 회의감이 생겼죠. 그때가 90년대 말이었는데 해서 사진 쪽으로 살짝 피했다고 보는 게 옳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놀랍게도 재밌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처음 뵀는데 저에게는 이제 도망치는 사람으로 기억에 남겠어요. 도망자요. 네, 잠시 뒤에 또 강홍 선생님 얘기 마저 듣도록 하고요. 옆자리에 권민호 작가님. 저는 그 권민호 작가님 작품 볼 때마다 이 건축가가 설계 도면을 그리듯이 작품을 한다.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보통 주제가 이제 한국 근현대 풍경이었죠. 근데 이번 장항 이 전시를 준비하시면서 애니메이션까지 더한 비디오 콜라주까지 결합을 하셨는데요. 일단 어떤 기준으로 작품 속의 이미지들을 골랐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그 해왔던 작품에 또 비디오 콜라주까지 시도하신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뭐 처음 이번 전시로 그 비디오 작업을 한 건 아니고요. 대학원 졸업 전시였던 것 같아요. 그 비디오 요소를 설치를 할까 말까 해서 고민하다가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이제 비디오 프로젝션 매핑을 처음 보였는데요. 그게 어쨌든 사람들한테 좀 다른 요소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일이 뭐 간간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흑백 도면 같은 흑백 드로잉으로 작업을 시작하고요. 제 선생이 아쉬움이셨기도 한데 저한테 색을 써보라는 되게 단순한 그 잔소리들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근데 도면이 가지고 있는 매체의 특성상 이게 물감이나 뭐 이런 걸 써서 채색을 하면은 도면이 가지고 있는 과정 중인 그 느낌이 사라질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어서 좀 다른 방법으로 채색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들여오게 된 게 빛으로 색을 칠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었고요. 뭐 그런 생각에서 그 비디오 콜라주 작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전시에서 선보인 작업은 뭐 주어진 공간이 또 매우 작았기 때문에 그 제가 원래 이제 사용하고 있던 그 흑백의 드로잉과 그리고 그것과 연계된 미디어 작업을 같이 보일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일단 미디어 작업을 작은 모니터에 담아서 선보였습니다. 그 작업에 대한 내용은 그 비유직 꽤 직관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 도시가 가졌던 역사를 단순하게 선형적으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바닷가에 가운데 놓인
역이 있고 그 역을 중심으로 불빛들이 채워져 가고 어떤 그 현대사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까지 간다. 그런 되게 선형적이고 단순한 내러티브를 담으려고 했습니다. 네, 답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작가님이 이전에 했던 그런 작업과 지금 장항을 주제로 작업하시면서 목격한 어떤 한국 근현대 풍경의 공통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아버지 세대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뭐 문화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뭔가 알록달록하고 반짝반짝거리는 것으로 지금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좀 보통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흑백이고 또 쇠 냄새 나고 기름 냄새 났던 그 산업화 시대에 대한 인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 아버지 전쟁 이후에 태어난 제 아버지 세대가 정신없이 노력해 왔던 그 노동땀에 대한 존중 그런 것들을 좀 작업 안에 담아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뭐 서천이라고 하는 그 지역 특정 작업을 진행할 때는 뭐 제가 보통 이제 그 사업화 세대가 만들어냈던 웅장하고 그리고 좀 장엄한 그런 기계들의 풍경으로 이미지를 만드는 것보다 이게 일제 수탈에 그 일본으로 쌀이 가는 그 항이었고 과거에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경제가 있었고 지금은 사실은 많이 이제 비어져 있고 간판들이 다 낡아 있고 그런 독특한 정서를 좀 담아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게 평소에 해왔던 그런 제가 근현대를 다루던 방향과 이번 작업의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어져 있는 것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누락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기억들 이런 것들이 기록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저는 작품 통해서 받았습니다. 더 여쭤보고 싶은 점이 많은데 잠시 뒤에 시간을 봐서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엄익훈 작가님이신데요. 여러분도 아마 작품 보시면 이 작가 하실 거예요. 추상적 조각에서 구상적 그림자를 구현을 해내시면서 실제와 한영의 개념을 전복하시고 또 조각이나 회화, 실제와 허상 이런 경계를 끊임없이 동요시키는 작품이지만 거기에는 언제나 너무나 재미있고 유쾌하고 그런 그러니까 머리뿐만이 아니라 가슴까지 작동시키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처음에 이 아이디어를 언제 어디서 왜 갖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 그 전공에 대한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됐고요. 그 전공 중에서도 조각은 물질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뭐 나무라든가 철이라든가 아니면 뭐 흙이라든가라는 그런 세부적인 전공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철이라는 소재의 매력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됐었고 대학 졸업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철 작업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때 흐름에 있어서는 약간 진부한 느낌이 드는 철 작품이었다라고 이제 제 옛날 기억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미술의 흐름을 보면 제가 너무 진부하고 낡은 조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이후에 한 3년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 실험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1회 개인전 전시장에서 그 지금 옆에 보이시는 그 위천정 조명으로 제 작품이 비치는 벽면의 그림자를 보게 됐는데 1회 개인전 작품이 모두 다 추상 조각 작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그림자를 보는 순간 저 그림자가 구상의 그림자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그 이후에 3년의 시간을 거쳐서 실험작 4점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감이 드는데요. 그때 제가 가장 즐겁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걸 만드는 게 좋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음악을 상당히 많이 좋아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비틀즈의 에비로드라는 그 레코드 자켓 앨범의 4명의 그 거리 신호등에 걸어가는 그 이미지와 그 마이클 잭슨이라는 팝가수의 This Is It이라는 아마 영화가 있을 거예요. 그 뮤직비디오 자켓 이미지라든가 롤링스톤즈, 레드 제플린의 기타리스트 지미 페이지의 이미지 같은 것들을 4점 정도를 실험적으로 만들게 됐고요. 철조각을 버리지 않고 모더니즘의 흐름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이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게 가능하리라는 실험 후에 이게 가능하게 됐고 현재 이제 작업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뒷면의 그림자, 얘 자신의 그림자를 맞춰보는 그런 광경을 어미쿤 작가님의 작품 앞에서 자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림 그리는 소녀 앞에서도 아마 그런 광경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동안의 그 각고의 노력 끝에 찾으신 어떤 과정에 있는 정답이라고 해야 될까요?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세연 작가님께 여쭙겠습니다. 저는 군대를 사실 안 갔다 와서요. 그 야간 투시경이라는 게 그 초록색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붉은색으로 보인다고 생각했어요. 선생님 작품만 보고는. 이 관객들을 위해서 그 야간 투시경을 통해서 봤던 DMZ, 비무장지대의 풍경과 그 이후에 선생님께서 그걸 캔버스에 붉은 산수로 담아내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궁금해하시는 관객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작가는 어떤 것을 표현할 때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관심을 가진 건 그 상반된 감정 같은 거를 표현하고 싶어서 약간 사이의 감정들, 이렇게 아프거나 슬프거나 이런 감정뿐만 아니라 그 속에 또 숨겨져 있는 기쁨이나 세상 만사가 다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품고 있는 그 감정들이 한 가지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어쨌든 야간 투시경을 끼고 본 풍경이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그런 감정들을 표현하는 것이니까 녹색으로 그렸을 때는 그냥 실제적으로 제가 투시경을 끄고 봤을 때 느꼈던 그 두려움이나 아니면 아름다움 동시에 생기는 감정들이 그림화되었을 때는 그렇게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아름답게 보여지는 자연스러운 풍경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이게 실제 감정하고 재현됐을 때 그 느낌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서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붉은색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붉은색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한국에서는 레드 콤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붉은색이 가지고 있는 그 무서움이 있어요. 또 다른 중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또 그게 복을 안겨주거나 아니면 왕이 이용하거나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사람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그 느껴지는 감정이 판이하게 다르고 아주 비교가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제가 그런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오히려 붉은색을 쓰는 게 더 그 투시경을 끼고 본 그때의 감정과 더 닮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색을 바꾼 거죠. 네. 그래서 붉은 산수로 그리기 시작한 겁니다. 선생님 연봉으로 작업하는 부분이 어디쯤
지점인지 제가 사실 꼭 좀 물어봐 달라는 네. 주변 사람들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붉은색이 가지고 있는 그냥 색이 아니라 뭐 부적에서 느껴질 수 있는 색이거나 아니면 인주 이렇게 아니면 피의 어떤 선홍색 이것들을 좀 살리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것을 살리려면 흰색을 섞으면 색깔이 채도가 떨어지면서 탁해져요. 그래서 흰색을 쓰지 않고 붉은색 원색의 그 색깔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기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수정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붉은색만 가지고 그릴 수는 없고 흰색을 섞어서 밝은 부분과 어두운 능도차를 줘야 되고 톤차를 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닦아내면서 그림을 쉽게 말하면 연필로 그림을 줄기를 사용하듯이 맨봉을 흰색 속으로 물감을 닦는 용도로 이렇게 그래서 밝은 부분은 맨봉으로 이렇게 그리고 어두운 부분은 붓으로 그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완성이 되는 거죠. 네, 이인남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열차에 한번 탑승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인남 작가가 이번에 움직이지 않는 그 열차의 한 량을 그 본인의 비디오 작품으로 설치를 하면서 멈춰진 열차지만 마치 저희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론가 달리고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이인남 작가 여러 작품 다 좋지만 참 이번 작품이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작가님께 이 아까 같이 돌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장안이란 도시와 또 열차라는 그 자체가 설치물 아니겠습니까? 어떤 매력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제 작품은 장소성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 기차, 열차이라고 하는 그 공간을 저에게 주어졌고 그 공간에 저 미디어라는 매체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매체를 통해서 공간적 환영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억들, 과거의 어떤 열차 안에서의 기억들이나 그런 분께 과거에는 생동감이 있었을 텐데 지금 멈춰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억을 다시 되돌려 드리고 싶었고 그 공간 안에서 어떤 생동감이 기운 생동한 그런 부분들을 주고 싶었습니다. 이제 현장 가시면 알겠지만 기차가 되게 그 레이어가 돼 있는데요. 그 샤 스크린을 활용해서 프로젝션 매핑을 하는데 그 사이사이에 그 앉는 의자들이 있어요. 거기 앉아 계시면 그 공간에 있으면 과거를 회상할 수 있고 또 기억을 되살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좀 1시간 좀 빨리 왔거든요. 와서 했는데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쭉 이렇게 촬영하고 작품 속으로 들어가는데 가운데 어르신 한 분 다 앉아 계신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그런 기억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크린도 그렇지만 그동안은 저희가 LED 주로 그런 스크린을 많이 이인남 작가 작품에서 봐왔다면 지금은 그 샤라고 하는 굉장히 얇은 망 같은 스크린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몸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하면서 기억과 또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시공간 속으로 들어가는 그 느낌을 어떻게 샤를 사실은 이번에만 쓰신 건 아닌데요. 사실 이번에 조금 가장 드라마틱하게 그 샤라는 재료가 제 몫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레이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또 음악이 또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음악도 있고 영상에 보면은 그 기차 안에서 보여지는 풍경들을 이렇게 산수로 표현하는 작품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기억을 되살릴 수 있고 그런 생동감의 그런 공간을 다시 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아까 그 선로를 따라서 쭉 걷다 보니까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비엔날레급 작품인데?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작품의 주인공이신 정현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정현입니다. 네. 저는 정현 작가님의 작품을 남서울 시립미술관에서 처음 봤고요.
네. 그걸 보셨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또 보니까 거기 장도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여러분 네. 장도 잘 아시겠지만 여수시에 있는 섬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하루에 2번만 바다가 길을 허락해서 저희가 2번만 건널 수가 있어요. 그 안에 모 기업이 창작 스튜디오 4동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작업을 하신 분들을 제가 리서치를 해보다가 정현 선생님의 작품을 알게 됐고 거기에 큐레이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3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스튜디오에서 레지던시에 참여한 작가들이 나중에 이제 전시를 열어야 되는데 정현 작가님은 그 다리 진섬다리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를 왔다 갔다만 하시고 작품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애간장을 펴왔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실은 그냥 다리를 왔다 갔다 하신 게 아니고 그 장도에 있는 작은 돌들을 다 수집하시고 거기에 하나하나 다 넘버링을 하시고 요 다음 단계는 선생님이 직접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 작업을 안 한 이유는요. 이를테면은 뭐 도시 한가운데 바로 옆에 삐져나와 있는 조그마한 섬이긴 하지만 섬이라는 것이 이제 고립이잖아요. 고립. 나를 좀 고립시키고 싶다. 그러니까 뭘 고립시키고 싶냐면은 제가 50년 작업을 한 것들을 정리를 하고 싶다. 그리고 그 정리를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라는 고민들을 이제는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를 되돌아보자. 그러면서 이제 걷기만 했어요. 일어나자마자 걷고 아침 먹고 걷고 자고 점심 먹고 걷고 자고 저녁 먹고 걷고 자고 하여튼 오로지 걷고 먹고 자는 것밖에 없었는데 바닷가 근처에는 여러 돌의 형태들이 있는데 그 돌들이 섬이라는 거는 바닷물이 치고 들어오고 파도가 치면은 흙이 벗겨지고 바위가 깨지고 또 바위가 깨진 바위들이 더 큰 해일들이 오면 또 깨지고 깨져서 이제 밑에 이제 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돌들을 이렇게 걷다 보니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접지 잘못하면은 접지가 돼요. 그 아무 생각 안 나는 상태에서 이 주변을 바라보니 이거 원시 상태라는 공기와 그다음에 섬의 그 저기 나무들과 바위들과 바닷물 이거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야말로 원시 상태 이런 느낌이 좀 들었고 그러면은 원시 상태에서의 삶은 어떨 것인 건가 그렇다면은 미술의 시작은 어떨 건가 이런 식의 고민들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그 돌들 내가 밟았던 돌들이 대부분 보면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아주 모난 돌이 있고 하나는 아주 동글동글하게 차돌 같은 돌들이 있고 뭐 이런 2가지 가지가 이 사회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2가지 가지고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말이 좀 길어졌죠. 선생님께서 여기서는 또 침묵으로 작업을 하셨어요. 네, 침묵으로 해야겠다. 언제 결심하셨을까요? 내가 겪고 있는 이 지금의 이 상황의 여러 가지 정신적, 뭐 사회적, 뭐 경제적인 이 고통이 침묵을 보는 순간에 와 이거는 이런 식의 그 침묵에는 침묵이 윗부분이 있고 아랫부분이 있는데 윗부분은 이제 바로 이제 레일이 지나가는 부분이고 아랫부분은 이제 파쇄석이라고 저 바깥에 보면 있는데 그 파쇄석이라는 걸 계속 짓눌러요. 아주 오랜 시간 티도 안 나게 바퀴가 진행할 때마다 짓눌려가지고 거기서 어떤 형태가 나와요. 그거를 보면서 이 시련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시련보다는 어마어마한 시련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그 질감을 통해서 느꼈어요. 근데 이
다른 사람들도 왜 침묵은 다 보는데 왜 이랬을까? 저는 이제 조각가로서 질감은 정신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짜코메트의 작품은 형태도 중요하지만 그 질감이거든요. 뜯어냈을 때 그 질감. 그것이 저한테는 또 조금 특별한 경험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60년대 중반 후반쯤에 학교 앞에 철길이 있었습니다. 그 철길로 이제 하교를 많이 하고 친구들이랑 많이 철길에서 놀고 했는데 어느 땐가는 아주 기차가 천천히 지나가는 걸 느꼈어요. 근데 그 천천히 정도가 그냥 보통 사람들이 걸음걸이 정도에 맞는 정도의 그 아주 기차가 천천히 가요. 이런 거는 여지없이 기차의 그 이를테면 기차를 그냥 한 양, 두 양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4, 50량이 이제 쫙 있는 건데 거기에 실려 있는 거는 탱크 장갑차였습니다. 그 인천이다 보니 인천항을 통해서 군수 물자가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제가 아직도 그 충격적인 태어나서 가장 초등학생이니까 얼마나 살았겠느냐마는 가장 충격을 받은 그 탱크 장갑차들을 보고 우선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그 옆에 있다 보면은 그 기차의 그 무게가 얼마나 그 대단한지 바퀴가 지나가면은 땅이 푹 꺼져요. 그리고 바퀴가 지나가고 다시 올라와. 그 리듬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아직도 기억을 해요. 우선 세상에 그 가장 큰 충격을 받았다. 아직도 그만한 충격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 충격 이게 얼마나 무거웠으면 이런 땅이 푹 꺼질 정도였는가. 그리고 그 침묵이라는 게 그렇게 잘 쓰다가 버려져요. 이 버려졌을 때의 나온 그 질감들을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흠집들인데 그 흠집들이 굉장히 불규칙한 흠집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흠집이 안 난 부분들은 흠집을 내보려고 뭐 정말 무거운 보통 이제 오한마라 그러는데 망치 중에서 제일 무거운 거예요. 그런 걸로도 찍어보고 다 흉내를 내봤는데 절대 그 형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찍혔을 때 아주 그 보통 이제 침묵 학회의 발표에 의하면은 14년이 이제 수명이라고 하는데 이 오랜 시간의 견딤의 미학들이 이 안에 들어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30대의 그 많은 고민들이 이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근데 이 작업이 안 돼요. 이게 워낙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도 이 흠집들이 너무 강해가지고 10년을 속으로 삭혀서 10년 정도 됐으니 나도 이제 내공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침묵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침묵 작업을 했는데 그동안 이 침묵 작업으로 참 여러 전시를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2000년 초에는 국문미술관에서 하고 광주 비엔날에 남광지역에서 하고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하고 뭐 파리의 왕궁정원에서도 하고 등등등등 했는데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구나, 이제 고향에 왔구나 라는 생각으로 주변하고 아주 잘 맞는 전시 몇 가지 전시 중에서 아주 좋은 공간을 찾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돌 조신욱 작가님, 제 눈에는 아이돌인데 여러분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조신욱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책가도라는 형식을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5년 됐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조신욱 작가님 작품 처음 본 거는 그때 인사동에서 전시를 했었는데 헤이리 작품 그 풍경. 맞아요. 네, 그 작품을 처음 봤는데 이 책가도로 변신한 지 한 5년 정도 되셨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배가 있는 책가도는 책은 기본적으로 넣었고 항구와 기차역이 있어서 배와 열차를 넣었습니다. 배와 기차가 제일 먼저 떠올랐을까요? 떠올랐습니다. 작업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작업하시면서 네, 동식물들은 자연적이고 아름다웠습니다. 그 장군초소에 가시면 들어갔을 때 이제 왼쪽에 우리 조신욱 작가님 작품이 그 공간 안쪽에 설치가 돼 있어요. 근데 그 문 위쪽에 그 책을 마치 꽂아놓은 것 같은 그 설치물도 있고, 그다음에 들어가면 책가도가 여러 점이 걸려져 있는데 평소에 정리정돈을 잘 하시나요? 잘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정리정돈을 보통 잘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조신욱 작가의 이번 작품에는 움직이는 배와 또 그 움직이는 바로 그 책가도에서 나를 향해서 나올 것만 같은 움직이는 기차가 기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이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흥미로웠고 이분을 빨리 만나보고 싶다 하고 왔는데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이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서 꼭 작품 감상해 보시길 바라고요. 네. 혹시 또 이 장항이라는 도시에 오셨고 이 아트토크에 참여하신 기분 재미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마이크를 우리 황태하 선생님께 넘기겠습니다. 황태하 작가님 작품을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사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그림이라는 걸 알게 되고 너무 놀랐고, 그 다음에 고개를 숙여서 저희가 완전히 중독처럼 보고 있는 게 핸드폰이잖아요. 이렇게 거의 고개가 90도 각도로 꺾여지는데, 이분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을 때 이분은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보도블록이라든가 길이라든가 그 깨진 틈으로 나온 정말 지나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작은 식물들을 바라보고 계셨구나. 항상 작품을 볼 때마다 뭉클했거든요. 혹시 작품을 보기 위해서 숙이시는 건가요? 아니면 숙이시다 보니까 그런 식물들을 발견하게 되신 걸까요? 항상 그 미술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무엇을 그려야 되나 하는 숙제가 그림 그리는 사람한테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질문들을 항상 머릿속에 품고 있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좀 성격이 좀 사회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세상이 저를 굉장히 압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나쁜 말로 하면 뭐 피해의식 같은 그렇게 표현하진 않고요 평소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을 보고 가는 시간보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시간 좀 종종 있고요. 방금 말씀 그런 시선으로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저런 작은 풀들이 어떻게 보면 나와 비슷한 입장에 처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결정적으로 이 들풀이라는 거는 땅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그러면서도 땅에 굉장히 종속되어 있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는 다리를 가지고 여기서 여기로 건너가지 못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도 다리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제가 이 불강을 맨몸으로 건너지 못하는 것처럼
아니면은 뭐 제가 이 대기 위로 올라갈 수 없는 것처럼 나도 갇힌 사람이구나.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바다를 건너서 앞으로 쭉 계속 간다고 한들 결국엔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그리고 넓게 보면 그렇게 돼 있고 가까이서 보면 이 몸이라는 것에 되게 갇혀있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도 나와 같은 갇혀있는 존재로구나. 그런 걸 발견한 것 동시에 나도 갇혀있는 존재이구나. 그래서 이것들을 아까 이제 뭐 사진 같다고 칭찬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보이려는 없고 이것들을 그리는 과정 자체 제가 이 세상 그 관점을 다져나가는 어떤 과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황태하 작가셨습니다. 비평가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얘기를 해야 되면서 모든 작가들이 발언할 때 다 기다려야 되고 네. 또 성함도 고추만 선생님이세요. 뭐 운명을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장항 1931 움직이는 경계라는 이 전시의 의미를 짚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소위 담론으로 이렇게 총칭을 하자면 뭐 굉장히 오래된 지금 이렇게 전형적인 어떤 화두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경계라는 이 개념의 어떤 폭도 엄청나게 유연하고 열려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좀 소평하게 붙일 수도 있는 뭐 이런 제목이기도 하죠,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경계에 이 걸맞는 작가들이 이번에 아주 제대로 이렇게 초대가 되어져서 뭐 좀 이 전시를 콘텐츠를 채우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계를 사실 이 움직이는 경계 이렇게 쓸 때 경계가 아무래도 자연에는 경계가 없다라는 말이 사실 그 말은 최초로 쓴 사람이 있을 법도 한데 사실은 제가 그 말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경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이 자연에는 경계가 없다. 그러면 경계는 뭐냐? 결국 인간은 개념을 도구로 사고하고 그 사고한 바를 표현하는 이 부류죠. 그래서 인간의 특화된 인간의 특정성을 말할 때 이 개념화된 도구화된 이런 이야기를 쓸 수가 있을 건데 거기서 가장 큰 경계에 대한 해석이 바로 거기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말하자면 개념 이전의 상태를 묻는 뭐 이런 문제의식이 하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움직이는 경계. 말하자면 경계가 굳어진 게 눈에 보이는 경계,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 뭐 이렇게 있는데 보통 인문학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경계는 되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 인간의 의식을 지배하고 여러 가지 뭐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론적인 가치와 관련된 그래서 인간의 여러 가지 삶의 질을 결정하는 뭐 이런 부류의 개념과 관련된 경계를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보통 그렇게 어떤 그 인간의 인식 속에서 특히 어떤 그 가치론적인 의식 구조, 삶 속에서 굳어진 게 말하자면 상식이다, 합리적이다, 뭐 이런 상식이 있다, 뭐 이런 그리고 어떤 그걸 확장을 시키면 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이다, 뭐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그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떤 상식과 합리로 굳어져 있는 게 말하자면 이 경화된 굳어진 뭐 이런 어떤 경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경계는 경계를 어떤 그런 경화된 경계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말하자면 예술이 그런 경계를 흔들고 경계를 움직이고 경계를 재설정하고 하기 위한 어떤 형식 실험에는 예술만 한 게 없죠. 사실은 그 어떤 그 회화적 현실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술의 가장 결정적인 게 이 회화적 현실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상상력으로 뭐 짓고 허물고 뭐 재구조하고 이게 모든 게 가능한 게 예술의 어떤 덕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경화된 경계를 움직이고 재구조화하고 재설정하는 그것에 대한 어떤 뭐 형식 실험의 장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약간 어떤 의미들 뭐 이런 것들을 부여해 본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얘기인데 저는 반쯤 알아들은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구충환 선생님의 글과 책을 자양분 삼아서 그 예술을 조금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된 사람 중에 하나로서 선생님이 2006년 정도에 쓰셨던 책 같아요. 그 무서운 깊이와 아름다운 표면이라는 저한테는 뒤통수를 한 대 때리는 것 같은 그런 책이었는데 선생님의 이 말씀을 그냥 저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본다면 우리가 경계라고 하면 하나의 선, 고착화되고 움직이지 않고 딱딱한 어떤 장벽 같은 리니어한 그런 걸 떠오르는데 제가 이번 장항 1931 움직이는 경계에서 14분의 작가들의 작품을 보면서 느낀 것은 경계가 선이 아니고 고정된 선이 아니고 하나의 그 깊이를 가진 표면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거는 동요하는 것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인간의 세포막처럼 모든 어떤 다양성들이 투과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경계 자체가 움직이는 그런 걸 예술이 그렇게 경계의 새로운 정의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강원구 선생님, 작가로 참여하시면서 느낀 이 전시와 관객으로서 이 전시를 보시고 앞으로 이 전시가 계속된다면 혹시 또 장항이라는 도시에서 이런 전시를 또 만든다면 무엇에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좋을까요? 갑자기 훅 들어온 질문이라 답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작가로 참여하는 건 굉장히 즐거웠어요.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관객으로서는 아직 충분히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관해서는 제가 답해드릴 수가 없고 기대는 잔뜩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장항을 어떤 걸 보완하면 좋을까? 지금 떠오르는 생각은 여기다 이걸 살리지만 동시에 작품들을 한꺼번에 모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오면 너무 동선이 길지 않게 안에서 많이 보고 밖에서도 또 보고 하면 더욱 좋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저는 장항은 처음 옵니다만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아까 봤던 서천 갯벌의 그 놀라운 해송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바닷가에 방풍림 해송으로서는 거의 최고였어요, 전국에서. 그리고 그거밖에 다 물론 칼국수도 엄청 맛있었어요. 그리고 토크쇼도 훌륭했고요. 김지은 아나운서의 진행 또한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이천 씨 또한 아주 훌륭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신호는 뭐죠? 이제 그만 작가와의 대화는 마무리하고 관객과의 대화로 넘어가라는 주최 측의 신호인가 봐요. 네, 마이크를 관객석으로